지금부터 저희 아크릴이 자랑하는 AI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우홍욱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이 스케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에 한 2010년도 이후에 뭐 딥러닝 모델이 나오고 뭐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서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우리들은 사실 잘 인지를 하고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지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홍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충분한 데이터,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고, 이 지원 그 학습을 한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혹은 메모리도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지만 그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로 지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X축은 시간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Y축이 로그 스케일로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지금 이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때 195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하는 시시우스라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이 10의 24승배라고 얘기가 되고, 10의 24승배라는 의미는 이제 보통 10의 8승을 우리가 1억이라고 하니까 1억만큼이 1억 개만큼이 있는 것이 또 1억 개만큼 있는 것이 이제 1에 비해서 10의 24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스케일이 커졌고,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지금 초기에 아까 우홍욱 교수님 말하는 아직은 AGI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쓸만한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로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코스트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모델들의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모델은 이제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이제 모델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최신 모델들은 이제 100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하면 한 1,400억 정도의 진짜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이 모델 하나를 트레이닝할 때 들어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비용 중에서 대부분의 그 비용, 최소 60% 이상의 비용은 이 GPU를 사용하는데 소모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아크릴의 박 대표가 우리는 고객만을 생각하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크릴이 인공지능 회사로서 고객한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고객들에게 보다 코스트 이펙티브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저희는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비용이 GPU에 소모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GPU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GPU의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를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맨 위에가 이제 GPU가 100%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GPU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점들이 지금 이제 요 그 값들은 1초 단위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찍은 것이 되겠고요. 그 높이 올라갈 때는 100%까지 올라가지만 낮게 떨어질 때는 0%까지. 그러니까 GPU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 GPU의 자원이 비싸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GPU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항상 100%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0%, 어떤 때는 100%, 어떤 때는 그 중간에 어떤 값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GPU가
뭐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 한 70%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70%는 점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의 GPU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등에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100%를 우리가 유틸라이즈를 달성하지 못하고 약 70% 정도까지만 활용하고 있다. 라는 이제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GPU의 사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게 되면, 만약에 70%에서 만약에 80%까지 10%를 끌어올리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 GPU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비용의 10%만큼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PU 사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난 1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GPU가 100% 사용되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은 이 GPU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렬적으로 어떤 잡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PU가 어떤 사용자가 GPU를 점유하게 되면 그 GPU를 점유한 사람이 돌리는 워크로드가 그 GPU를 통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트럭이 굉장히 큰 트럭이 있는데 내가 나르야 하는 짐은 굉장히 작은 만큼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트럭을 다른 사용자와 같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트럭이 빈칸인 상태로 조그만 짐 하나를 나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GPU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GPU가 원활하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데이터가 GPU에 전달이 되어야지만 그 GPU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든 추론을 하든 어떤 종류의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GPU라는 것은 이제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GPU한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만큼의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많은 시간을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소모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GPU 사용률이 100%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술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술은 GPU 이제 미세 분할 기술이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GPU는 하나의 사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자가 돌리려고 하는 작업량이 GPU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의 그 워크로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GPU를 점유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을 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GPU 미세분할 기술에서는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의 인스턴스 자원들을 필요한 사용자들한테 적절히 배분을 해줌으로써 GPU의 사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술은 다중경로 활용 기술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원인, 그러니까는 GPU가 네트워크의 속도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데이터가 충분한 속도로 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리소스를 다 총동원해서 GPU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술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GPU의 사용률을 충분히 끌어올리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G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막 집어넣어서 GPU를 빨리 돌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GPU의 사용률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빠른 처리를 원하는 어떤 잡들에 대해서는 GPU가 이미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트래픽과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추론 서비스가 동시에 만약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GPU가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 추론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추론 데이터가 밀리게 되고 이 추론
출원 데이터에 그러다 보면 출원에 대한 리스판스 타임이 느려져서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술은 이 앞에 두 가지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원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가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에 출원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주고 전송을 함으로써 우리가 출원에서의 응답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혹은 높이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U 미세 분할 및 동적 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GPU를 우리가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당연히 많은 이제 인공지능 혹은 뭐 시스템 개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GPU의 대표적인 이제 그 벤더에 해당하는 엔비디아에서도 멀티 인스턴스 GPU 혹은 뭐 미그 기술이라고 하는 GPU를 나누어서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할당하는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하여간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미그 기술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GPU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하나의 GPU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적절한 크기로 쪼개서 이제 하나씩을 우리가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에서는 큰 GPU 하나를 먼저 반으로 쪼개고 이 반으로 쪼갠 다음에 나머지 반에 대해서 또 반으로 쪼개고 이 반으로 쪼갠 나머지를 또 반으로 쪼개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이 세 개의 인스턴스는 얘가 가장 작은 인스턴스, 그 다음 2배짜리, 4배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게 되면 과거에는 하나의 GPU에서 하나의 잡만 돌아가던 환경에서 지금은 만약에 요 크기에 해당하는 모델을 돌릴 수 있는 GPU가 있고 요 작은 크기의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다음에 가장 작은 크기의 모델까지 세 개의 모델 혹은 세 개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GPU의 사용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제 GPU 엔비디아의 미그 기술의 이제 근본적인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GPU에 대해서 미그 인스턴스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설정을 동쪽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리컨피규레이션을 하고 재부팅을 해야지만 이제 이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다시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세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1 메모리 유닛이 필요한 잡들이 만약에 세 개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처음에는 가장 작은 애를 할당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얘가 더 크기가 크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 얘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4유닛짜리의 그 인스턴스를 한 유닛만 필요한 GPU 잡한테 할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네 번째 동일한 잡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할당할 수가 없으니 그 중에서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처음부터 6개로 쪼개놨다고 하면은 가장 작은 크기로 그럼 1유닛만 필요한 잡들이 6개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6개에 나누어서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일 텐데 우리가 동쪽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4개짜리 유닛에 그 잡들이 하나 들어오고 두 번째 만약에 4개짜리 유닛 잡이 또 들어오게 한다, 또 들어오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이제 4유닛짜리 잡을 첫 번째 요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들어오는 애는 지금 이 2개 가지고는 커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당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잡은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2개를 섞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2개를 섞어서 2개를 연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인스턴스들 간의 통신이 엔비디아의 그 미국 기술에서는 근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엔비디아의 미그 기술을 개선을 하고자 이제 아크릴의 어떤 동적인 미그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크릴의 그 동적 활용 기술은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엔비디아 미그에서 제공하는 최소 단위로 GPU를 이제 분할을 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이제 그러니까 원 메모리 유닛으로 나누는 것이 최소 단위가 되겠고, 그래서 6개의 그 GPU 인스턴스로 최소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작은 잡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6개를 활용해서 충분히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원 메모리 유닛보다 더 큰 종류의 어떤 그 잡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인스턴스 간의 통신 채널을 제공을 함으로써 만약에 필요한
필요하면 두 개의 유닛을 연결을 해서 인스턴스를 연결해서 큰 모델을 처리하고 더 필요하다면 세 개로 연결을 하고 네 개를 연결하는 등 동적으로 우리가 그 인스턴스 간의 결합을 함으로써 더 큰 그 잡들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릴 결과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동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단위로 쪼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최소 단위로 쪼개진 인스턴스들 간의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큰 이제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부터 큰 인스턴스를 할당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인스턴스를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떤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신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10GB의 메모리가 필요한 레슨의 34와 20GB가 필요한 레슨의 50 모델을 이제 실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요 기술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미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10GB짜리로 잘랐을 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로 잘라서 이 레슨의 34를 수행을 하였을 때와 저희가 5기가짜리로 두 개를 자르고 이 두 개 간의 통신을 통해서 10기가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성능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성능의 차이가 뭐 미미하게 발생하지만 이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20기가바이트가 필요한 그 레지나 50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저희는 5기가짜리 4개를 엮어서 수행을 하였고, 나머지는 20기가만큼을 이제 아이디얼하게 할당을 했을 때의 이제 학습 시간을 비교를 하였고, 이때도 이제 요거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었지만 뭐 한 10% 정도의 오버헤드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기술의 장점은 이제 다음 장표에서 저희가 좀 더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으로 우리가 인스턴스를 쪼개놓고 적당하게 할당을 하는 거와 비교를 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랜덤하게 주어지는 작업, 그러니까는 그 필요한 메모리의 양이나 컴퓨테이션 양이 랜덤하게 주어지는 애들이 이제 동적으로 이제 할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실행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 요구량이 다른 다수의 모델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한 결과가 되겠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는 이 결과는 그 미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GPU를 시리얼라이즈해서 잡들을 쭉 실행을 하였을 때의 최종 완료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기본 미그 기술을 사용을 할 때의 이제 경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학습 시간이 이제 급격하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요거는 20기가짜리 두 개로 쪼갰기 때문에 20기가짜리 두 개니까 두 배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기가 이내의 잡들이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패러럴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로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동적 할당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많은 양의 성능 증가, 그러니까 그 학습 시간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색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별도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뭐 한 30%, 20% 정도가 되고, 이 정도는 굉장히 이제 시스템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성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기가짜리로 메모리를 잘랐기 때문에 20기가가 넘는 잡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엔비디아 미그 기술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는 아예 0으로 표시되는, 그래서 동적으로 저희 기술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 경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GPU에다가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성능 AI 인프라 테크놀로지는 토폴로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파인 앤 리프 토폴로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스파인 앤 리프 토폴로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스파인 스위치가 이렇게 위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프 스위치가 이렇게 아랫단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리프 스위치는 이제 각각의 GPU 서버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어떤 GPU 서버에서 이제 리모트에 있는 어떤 GPU 서버를 연결하려고 할 때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지금 4개의 이제 경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스파인 스위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4개의 다중 경로가 존재하게 되고, 만약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의 다중 경로, 뭐 3개가 있다면 3개의 다중 경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 다중 경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ECMP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ECMP는 이제 어느 노드에서 상대방 노드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이퀄 코스트 그러니까 그 다중 경로가 존재할 때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거의 랜덤한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랜덤하게 선택된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랜덤리스에 의해서 이제 희망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4개의 서로 다른 링크에 적절하게 로드가 분배가 되고 나면 네트워크를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ECMP라는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링크는 비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은 평균적으로 100%를 달성하지 못하지만, 다른 그 실제 트래픽들은 어떤 세츄레이션으로 인해서 혹은 컨제스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법을 제안하냐면, 지금 토폴로지에서는 3개의 스파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3개의 다중 경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스위치에서 이쪽 스위치로 갈 수 있는 3개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어서 이 3개의 경로를 동시에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다른 트래픽이 없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보내는 거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성능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트래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트래픽과 나누어서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을 100%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기술의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다중 경로를 활용을 하다가 이 중에 어떤 링크 하나가 이제 페일이 나는 경우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이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그 중에서 링크가 페일 날 때마다 이제 고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3개의 경로를 사용을 하다가 하나의 경로에서 링크가 페일이 나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째 경로에서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를 나누어서 나머지 2가지 경로로 나누어서 빠르게 전송을 함으로써 링크 페일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요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ECMP를 사용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기술의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이 되겠고, 요 바 차트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유저 레벨의 그 멀티패스 RDMA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높은 것이 좋은 것이고요. 높은 것이 이제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이 높다는 뜻이고,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을수록 우리가 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GPU한테 전송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이 100%에 근접하는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그 기존의 방식은 한 66% 정도의 평균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4개의 경로를 통해, 저희 기술은 4개의 경로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하고 이제 비교되는 기술은 그냥 40기가만큼의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초에서 링크 페일이 났을 경우에 그 이제 하나의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링크 페일이 발생을 하고, 그럼 링크 페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2초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링크 페일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제서야 이제 그 ECMP에서는 다른 링크를 찾는데 약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다른 링크를 찾아서 다시 전송 속도를 복구하는데 약 2초 정도 시간이 걸려서 하나의 링크가 페일이 났을 때 총 한 6초 정도의 시간만큼이 이제 그 링크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멀티패스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서로 다른 플로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40기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기가씩 나누어 보내고 있다가 하나의 링크가 페일이 나게 되면 그 페일된 링크에서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를 나머지 3개의 서브 플로우로 이동을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 토탈 그 스루풋에서 봤을 때는 링크 페일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뭐 각종 LLM들을 학습을 하면서 저희 기술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 학습 시간의 차이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았고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는 지금 이제 기본 방식,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NC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것이 저희 아크릴이 제공하는 이제 동적 멀티패스 할당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 낮은 학습 시간을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트래픽 차등 전송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GPU에 혹은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추론 데이터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특성이 데이터를 한번 전송하기 시작을 하면 이 전송된 그 하나의 패킷, 저희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그 청크 오브 데이터의 전송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트래픽이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학습 데이터와 짧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론 데이터가 서로 공존하게 되면 지금 이제 빨간색의 추론 데이터는 요만큼의 타이밍으로 전송이 돼야 되지만 이 파란색 학습 데이터에 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패킷이 여기서 전송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추론 데이터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학습 데이터를 좀 뒤로 미룸으로써 우리가 추론 데이터가 좀 더 빨리 전송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레저베이션 베이스드 무슨 뭐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학습 데이터를 잠시 딜레이를 시키고 추론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추론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 이후에 학습 데이터를 전송하는 식으로 저희가 추론 데이터한테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 이제 앞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추론 시간은 우리가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학습 시간도 학습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딜레이 시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GPU를 풀리 유틸라이즈 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늦게 전달되게 됨으로써 학습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추론 데이터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방식은 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이제 큰 청크의 데이터를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 쪼개진 데이터 단위로 저희가 나누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처럼 그러니까 추론 데이터가 이제 금방 올 것 같아서 학습 데이터를 딜레이 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작은 크기만큼으로 쪼개서 쪼개진 작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다가 추론 데이터가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제 보내고 있던 학습 데이터를 마무리하고, 굉장히 작은 크기의 데이터니까요,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추론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학습 완료 시간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빨간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기존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이제 링크 사용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좀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요쪽 Y축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추론 데이터의 리스판스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래픽의 양을 늘릴수록, 지금 이제 X축으로 가는 것이 트래픽의 양을 이제 늘린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트래픽의 양을 늘릴수록 이제 지금 추론할 때의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한 4초 정도 되는 응답 속도가 한 68초까지 증가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그 트래픽 차등 전송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학습 시간, 그러니까 그 학습 데이터의 전송은 비교적 좀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추론의 응답 속도는 우리가 트래픽의 양이 작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약 3초 이내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네트워크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충분히 높이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추론 데이터에 대해서 응답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아크릴이 제공하는 이제 AI 인프라 기술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크릴의 AI 인프라 기술은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